1970년대와 80년대 동아시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전쟁과 빈곤의 상징으로 불리던 지역이었지만 불과 20-30년 만에 기적같은 성장을 이뤄내며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새로운 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시대였습니다. 이 네 마리 용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서구 언론은 이 네 나라를 묶어 놀라운 경제 발전의 아이콘으로 불렀고 각국 국민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만 언론과 사회는 한국을 이상하리만큼 자주 언급했죠.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네 마리 용 가운데 중국과 이념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맞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미묘하게 다른 위치에 있는 이웃, 그 속에는 동류의식과 동시에 대국과 소국이라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 언론은 자주 이렇게 썼습니다.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가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 불리지만 수출 실적과 산업 수준은 여전히 대만이 앞서 있다. 즉 대만은 네 마리 용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같은 반열에 두면서도 은근히 자신들이 좀 더 앞서 있다는 메시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문기사뿐 아니라 경제잡지, 정부 보고서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입니다. 당시 대만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던 게 맞습니다. 1970, 80년대 대만의 강점은 중소기업 기반의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반도체와 PC 부품, 섬유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중화학, 조선, 철강을 키우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대만 언론의 평가에서도 뚜렷했습니다. 한국은 재벌을 기반으로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대만은 중소기업의 유연함으로 성장하고 있어 두 모델이 다르다. 그러나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는 대만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더 신뢰받는다. 여기서 보이듯 대만 사회는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대만 제품이 더 믿을만하다는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우위라는 생각이 대만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와 사회 이미지는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1970, 80년대 한국은 군사 정권의 통치 아래 격렬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거리에는 학생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국제뉴스는 한국의 혼란상을 자주 보도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런 장면들을 보며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학생 시위와 정치적 소요가 흔하다. 이에 비해 대만은 권위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사회 질서는 안정적이다. 이 문장은 당시 대만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만 역시 장제스와 장진고 체제 아래 권위주의 국가였지만 적어도 사회 혼란은 없었고 경제는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우월감이 존재했습니다. 사회 혼란이 없었던 이유는 한국과는 다소 다른 정치 사회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두 나라 모두 같은 독재의 길을 걸었지만 그 강도면에서 대만이 더욱 혹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흥미로운 배경이라 관련 정보들을 간략히 요약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색 테러와 억압적 환경. 대만에서는 1949년부터 계엄령이 선포되어 1987년까지 무려 38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적 반대파, 지식인, 학생, 언론인들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명목으로 수만 명이 투옥과 동시에 처형당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조직적 민주화 운동은 쉽지 않았고 지하적, 산발적 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 60년대 주로 좌익 계열이나 지식인들이 은밀히 반권위적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대표적 사건으로는 1960년 레이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중국 잡지를 통해 언론과 정치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체포되어 장기간 복역했습니다. 이 시기는 대만 사회 전체의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 극소수 지식인들의 미약한 저항에 가까웠죠. 1970년대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외교적으로 고립, UN 탈퇴, 미국과의 단교가 시작되면서 내부의 정치 개혁 요구가 점차 커졌습니다. 1979년 미래 사건, 가오슝에서 잡지 메이라이다오를 중심으로 민주화 집회가 열렸다가 무력 진압당했고 리덩후이, 슈싱양, 안민, 황신제 등
등 후일 민주화 지도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상 대만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 되었죠. 1980년대 들어 탕와이 당 외부, 즉 국민당 이외 세력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인권,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성장했습니다. 1986년 민진당, 민주진보당이 결성되며 합법 야당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1987년 드디어 계엄령 해제가 되어서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로 이어집니다. 다시 본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기사들을 보면 노골적인 표현도 많습니다. 우리의 전자부품과 섬유 수출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이 열심히 뒤쫓고 있지만 아직은 거리가 있다. 이런 문장은 단순한 수치 비교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도 잘하지만 아직은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시각이었죠. 대만인들에게 한국은 같은 길을 걷는 경쟁자이면서도 아직은 한 수 아래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와 담론이 우월감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국가라는 동료의식도 분명히 있었죠. 한국과 대만은 모두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나라들이며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왔다. 두 나라의 운명은 매우 비슷하다. 이처럼 대만 사회는 한국을 비슷한 배경과 도전을 가진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형제 같은 동질감, 또 한편으로는 은근한 경쟁심이 공존했던 세월이었죠. 그렇다면 일반 대만인들은 일상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한국 제품은 아직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값싸고 기능적인 가전이나 의류는 대만 시장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라벨은 일본만큼의 신뢰도는 주지 못했지만 싼 가격에 쓸만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이런 맥락은 종종 대만 커뮤니티나 잡지 칼럼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잡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값은 저렴하지만 디자인과 품질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구 속에는 같은 급의 경쟁자인 건 맞지만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대만 사회의 시선이 배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라이벌 감정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구, 당시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죠. 한국과 대만은 아시아 야구 무대에서 자주 맞붙었습니다. 이 시기의 보도는 아직 증오라기보다는 저 나라도 꽤 한다 라는 경쟁심을 보여주는 정도였죠. 신문기사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국팀을 상대할 때 대만 선수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실력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향상됐다. 스포츠는 가장 직관적으로 한국을 체감할 수 있는 무대였고 이때부터 대만 사회에서 한국은 가까운 경쟁자로 점차 자리 잡아갔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민주화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렸고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은 빠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대만 사회는 긴장과 부러움 그리고 질투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간판 예능에서 서울을 거지마을이라고 비난했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국인들을 죽이고 싶다고 대놓고 언론 인터뷰하던 시절, 세계 최강의 혐한국가로 활약하던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했기 때문에 대만 사회에 혐한 감정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시기부터 대만 언론은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혐한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그들의 재벌 기업은 이제 일본 회사들과 나란히 설 수 있다. 이 시기 대만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선두다라는 자신감 속에서도 한국이 금방 따라온다는 불안이 퍼져 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며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대만 언론은 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국 모델에는 숨은 위험이 있었고 재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결국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때 많은 대만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의 중소기업 모델이 더 안정적이야. 한국은 위기에 취약하다. 잠시 동안 대만 사회는 다시 우월감을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삼성은 휴대폰과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만 네티즌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무너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위기를 발판으로 삼았다. 대만 커뮤니티에는 어쩌다 우리가 추월당했지? 라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대만을 휩쓸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 배우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이 몰렸고 언론은 한류라는 단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류라는 단어를 만들어주고 최초로 국제사회에서 언론에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그토록 한국을 싫어하던 나라에서 현재 한국의 문화 아이콘인 한류라는 단어를 창조해줬죠. PTT와 D카드 같은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K-팝은 대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한국 문화는 정말 인기가 많다. 누군가는 한국에 안 좋은 인상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실 큰 원한은 없다. 오히려 부러움, 질투, 그리고 무덤덤함이 섞여 있을 뿐이다. 이 시기 대만 사회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자신들을 압도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2000년대 중반 대만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 이런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인정하는 체념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경제, 문화, 국제적 위상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대만에 있을 때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블로거들을 많이 팔로우했다. 그들의 글을 보며 나는 그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이 부러웠다. 한국이 부럽다. 우리는 그래도 정부와 논의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는 국민이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이 강제로 억눌린다. 여기서 어떤 나라는 바로 자신들의 새로운 라이벌 중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 80년대 대만에게 한국은 자신들과 닮았지만 한참 뒤처진 잠재적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1990년대에는 치고 올라오는 라이벌 또는 질투와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었고 2000년대에는 자신들보다 빠르게 앞서간 우월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혐한의 메카로 불리우던 대만, 그러나 이제는 한류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힘이나 경제력 덕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의 힘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은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경외와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인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그것이 바로 현재 대만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Flashing red lights, driving at night, windowless ride, feeling alive, nothing in sight,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 lines, we'll make it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re making tonight, oh yeah,